나하고 안 맞아도 높은 사람, 법 있는 사람, 덕스러운 사람, 지혜의 높은 사람을 골라서 그분하고 함께 가고 내가 불편하면 나를 맞춰가야 일이 된다니까. 사람이 되고 수행이 되고 복이 되죠. 오늘은 이제 제목이 남이 보는 나입니다. 남이 보는 나. 제가 그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중국의 그 천리마를 잘 알아보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제 이름 아시는 분 나타나실 것 같은데 태행산이라는 중국의 산을 넘어가다가 이 어떤 그 시시한 마부가 천리마 뒤에다가 이렇게 수레를 해가지고 짐을 잔뜩 싣고 이렇게 고개를 넘어가는데 이제 그 말이 힘이 버거워서 못 가니까 이제 이렇게 회초리를 가지고 말을 막 때리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아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이 백락인가 이름이 아마 그럴 겁니다. 백락이라는 분이 천리마를 옛날에는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천리마가 이 시시한 이렇게 그 소나 이렇게 아무 말이나 끌고 갈 그 짐을 등에 지고 이렇게 마부의 그 회초리를 맞으면서 그 고개를 넘는 걸 보고는 본인이 그 입고 가던 두루마기를 벗어서 그 말을 덮어주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그 말을 모르니까 그 시시한 그 산 넘어가면 뭐 조금 뭐 돈 좀 만들 그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마부가 원하는 돈의 10배를 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돈 달라는 만큼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10배의 돈을 주고 그 말을 사서 이렇게 갔다. 그 백락이라는 사람이 아마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백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알아보는 사람이 그 말의 가치를 알아본다는 것이 그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이 단적으로 예를 든 거죠. 우리가 저마다 이렇게 그 인생을 살다 보면 남에게 다 말 못할 고통 없는 사람 없고 남에게 다 말 못할 그 속 아픈 사연 안 가진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 부처님께서 보시면 우리가 그런 시시한 문제들로 나를 괴롭히면서 내가 힘들어하면서 나의 가치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사람들인지 이게 그 백락이라는 사람이 천리마를 본 것하고 똑같은 문제가 아닐까요? 그 남이 보는 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면에서 보면 남이 보는 나를 보는 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남이 나를 잘 봐주고 알아내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진짜 내 인생이 되고 진짜 광명이 빛나는 이런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를 잘 보지 못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봐주면 나를 알아봐주면 참 좋은데 그러면 이 백락을 만난 천리마처럼 환골탈태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몇 푼 안 되는 이익을 위해서 그 수레를 짊어지고 허덕이다가 일생이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내가 나를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이 정도 나 굉장해. 그러는데 그게 자기를 굉장히 잘 평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보실 때는 가슴 아픈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나는 만족하고 있을까요? 혹은 내가 나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에 대한 평가를, 내가 하는 나에 대한 평가를, 혹은 남이 내게 하는 평가를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이걸 내 속에서 다시 이렇게 잘 봐서 내 가치를 우리가 한번 보는 그 시도는 해보셨는지.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수도 없이 나를 봤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보는 안목이나 그 판단의 가치 기준이 어땠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기 검증이 있었는지. 그러면 내가 나를 볼 때 그 판단의 근거나 기준을 우리는 다 남에게서 빌려왔거든요. 부모님이 처음에 평가를 하고 잘한다, 잘한다, 대단하다, 예쁘다. 친구들이 잘한다, 잘한다, 너 못했어, 엉망이야. 선생님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수많은 평가들을 가져다가 나의 잣대를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불교 와서 이제는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어떤 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불교 교법에서 제시한 어떤 훌륭한 기준들이 오히려 나를 찌르는, 나를 주눅들이는 어떤 기준이 돼서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냉철하게 내지는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보는 나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몇 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허락이 안 되니까 그 테마만 잡고 넘어가는데, 오늘은 남이 보는 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적어놓은 게 그 가치 판단의 전제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나를 평가할 때요, 기본적으로 나의 존재 그 자체에 나는 얼마나 소중한가, 그 존재 형식과 존재 자체에 대한 가치, 그걸 어떻게 평가하죠? 좌우지간에 어떤 방법을 내가 써왔던 간에 그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제가 그저께 지하철을 타고 교구청을 가다 보니까 어떤 시인이 썼던 그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적어놓은 게 뭐냐면, 하늘에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 별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들 자기 별을 찾아서 내 별은 어느 별일까, 어느 별이 내 별일까 다 해봤겠지요. 지금도 그걸 하고 있을까? 그 뒤끝에요, 나는 누구에게 빛나는 별일, 지금도 별일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제가 시골에 있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요, 우리 어머니께서 못 배웠어요. 초등학교를 못 갔거든요. 네. 글자를 너무 억울해서 친구들한테 얻어들어서 겨우겨우 알아요. 네. 그런데 제가 뭐 설명을 하면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것도 제가 어머니께 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어머니에게는요, 저는요, 시골에서 마당에서 키운 그 살찐 송아지 한 마리처럼 덩실덩실, 그래서 보기 좋은 아들이죠. 그래서 집에 가면 항상
먹을 것만 잔뜩 내놓습니다. 이렇게. 제가 많이 먹고 가면 아주 행복하시고, 뭘 좀 안 먹으면 더 먹으라고. 제가 집에 가면요, 일부러 밥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끝도 없이 들어요. 밥을 다 먹었잖아요. 겨우겨우 다 먹었는데 또 들어요. 이게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가 제가 볼 때 이 세상에 나가면 누구도 좋아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런데 제게는 어떻습니까? 뭘 유능해서, 뭘 잘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사시는 걸 보면 자꾸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낱말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원불교의 교리로 보면 진급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하나, 당신이 음식을 많이 해서 이웃에 자꾸 나누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이 옛날에 시골에 밥 먹다가 좀 좋은 거 있는데 바깥 사람 들어오면 쓱 감추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거꾸로 내놓으시는 이거 하나만, 그게 참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가슴 속에 이렇게 예를 들면 교도님들과 함께 좋은 식당에 가잖아요. 그럼 어머니 생각이 나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제게 역량으로 뭐 있습니까? 지혜로 뭐 있나요? 근데 존재 그 자체로 별이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존재 자체가 별이에요. 부산 생각하면요, 우리 어머니부터 먼저 떠올라요. 유능하고 무능하고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제가 어릴 때, 그리고 나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보통 제 친구들이 손자를 많이 봤습니다. 교무들은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어머니를 생각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떠오르는 거죠. 이런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은 나는 누구에겐가 별인가? 나도 누구에겐가는 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약하게 하죠. 돌아가신 부모님께는 죄송하고 불효한 자식으로 머릿속에 스스로 생각하고, 어린 자녀나 손자녀를 보면 내 역할 다 못한 미안한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른 판단일까? 아니겠죠? 물론 이 할아버지가 훌륭해서 너희들이 복 받는 줄 알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은 안 들잖아요. 기준이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유능해서가 아니라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면 할수록 아들한테 미안한 거죠. 그렇죠? 어머니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어머님께 죄송한 거지. 사랑이 내 가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따로 정해진 가치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로서의 가치나 의미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역량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량이라는 것이요, 정해져서 평가받을 대상이냐 아니냐, 사실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결국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하는 가치에 의해서, 내가 내 자녀, 내 부모를 평가하는 가치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되는 거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혹은 남이 나를 혹은 남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본다라는 것은 내가 유능한 역량으로 일생을 얼마만큼 살았다보다도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따지면 이제 사랑의 문제로 넘어가 버려요. 이게 본다보다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접어두시고 일단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여기에 더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내가 보는 현재 어떤 사람 혹은 남이 보는 나의 모습이 그게 나의 존재하는 현재 상태보다 상황이나 조건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 때문에 변화해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달라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치나 의미를 판단한다는 것이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전제가 만일에 고정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융통성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보면요, 그 관계성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전부 결정됩니다. 이 물 한 컵도 이것도요, 제가 목이 안 마를 때는 이게 가치가 뭡니까? 가치가 없죠. 그런데 찌는 듯한 더위의 사막에서 이게 뭡니까? 목숨보다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극단적 비유를 들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상황과 조건 때문에 가치는 얼마든지 변한다라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단적으로 덜컥 결정을 하거나 의미 규정을 덜컥 해버리거나 이런 것이 우리의 오류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을 또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바뀌냐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는 착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선량하다 생각이 들어도 내가 만나는 10명의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한 번도 커피를 안 사면 나도 다음에 11번째 나도 안 사. 이렇게 해서 그 여유롭고 뭔가 배려심 깊은 사람이 배려를 끊어버리게 되는, 그게 뭐냐면 나의 근본적 선량함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게 얼마나 빨리 바뀌냐면요, 제가 부산에서 마음 공부를 할 때 보통 석 달이면 어머니들이요, 석 달이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신랑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말해요. 신랑은 저랑 마음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석 달이면 신랑이 바뀌었다. 왜 바뀌었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둘이서 싸우는데 누가 그 맨 마지막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 이긴 사람입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사람 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교육을 시킬 때 항상 유치원 그 엄마들에게 맨 끝말을 남편이 하게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그 니는 이렇게 안 했냐? 뭐, 너 또 그랬지. 끝머리까지 말하는 사람이 찌질하다. 제가 저희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부 싸움에서 이겨서 뭐 할 건데요? 그 이겨서 뭐 합니까? 끝에까지 이기면 속 시원합니까? 그때는 이긴 게 좋은 것 같은데 30분만 지나서 생각해 보면 맨 마지막 말을 내가 했다는 말은 내가 더 찌질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참아보세요. 근데요, 이 부부 사이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내가 더 말을 할 것 같은데 말을 안 하잖아요. 그게 내보다 레벨이 있어 보여요. 인격이 좀 더 높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끝말 안 합니다. 사람이 이래요. 아니, 부부라는 사람이 맞닥뜨려서 이렇게 감정 교류를 하는데 상대가 참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럼 상대가 인품이 괜찮은 느낌이 들어. 그럼 난 그 인품에서 지기 싫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끝말을 안 하게 돼요. 불과 석 달이면 부부 사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공부의 실질적 교육을 받지 못하면 끝까지 싸운다. 그래서 맨 마지막 말하는 자가 결국 되고 싶은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석 달이면 부부관계가 바뀌기 시작해요. 실제로. 처음에 뭐라지 아세요? 어떤 이야기 하면요, 엄마들이 그래요. 교무님 이 이야기를 우리 남편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남편이 와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뭐냐면 남편이 좀 더 나보다 더 잘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안 들었던 남편이 바뀐다니까요. 석 달이면. 그런데요, 사실은 남편과의 관계 석 달에 바뀐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그래요. 석 달 만에 남편이 바뀐 게 아니라 석 달 만에 본인이 바뀐 거예요. 부부 사이에 어떤 말을 하고 눈빛이 딱 왔을 때 상대가 딱 참잖아요. 즉시 남편도 참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바뀌는 거 이렇게 빨리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게 그렇게 반응한 거고, 사람들은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 반응한 사람들이지 원래 그렇게 고정된 어떤 성품이 있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지가 나를 그 사람 평가하는 주요한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어요. 제가 말이 복잡하죠, 이게, 그죠? 네. 사람마다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내가 반응한 줄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반응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할 때는 그 전제가 이런 게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그리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특징이 전혀 없냐? 물론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수많은 환경을 만나오고 그 환경에 의해서 반응해온 반응의 양식이 있고 그 양식 따라서 습이 된 게 있죠. 그게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원래 그 사람이 그렇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태어나서 이때까지 그렇게 반응해 왔던 어떤 습관들, 그게 굳어진 것들, 그게 그 인성이죠. 자,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이 보는 나는 내가 보는 나와 어떤 차이가 있냐? 이게요, 미국에서도 실험을 했었고, 서울대학교 그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라고 아동 심리 내지는 심리에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실험을 한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남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굉장히 평가절하한다. 는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요, 화가를 한 사람을 동원해 놓고 그 사람에게 몽타주를 그리게 해요. 그리게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자기 얼굴을 설명해요. 앞에는 이렇게 천막이 쳐 있어서 볼 수가 없어요. 화가는 볼 수 없어요. 듣는 소리만 가지고 그 사람을 그리는 거죠. 자기를 표현한 것을 보고 그린 몽타주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본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또 화가가 듣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한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했고, 또 지나가면서 봤던 그 사람은 또 자기 일을 설명하고 또 지나가는 또 다른 사람을 보고 또 평가하고, 그래서 10명이 쫙 지나갔어요. 그 10명의 그림이 20개가 됐겠죠. 한 사람당 2개 나왔으니까.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면요, 놀랍게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사람이 보고 말했던 것을 그림 그렸던 몽타주는 실제 그 사람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어요. 얼굴 그림이.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평가한
그래서 자기 얼굴을 말했던 그걸 보고 화가가 그렸던 그림은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좀 괴물 같더라고. 예. 저는요, 눈이 작고요. 근데 자기가 눈이 좀 작으면 되지. 지나치게 작게 말하고 얼굴에 약간 점이 있으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소위 이 뭐랍니까 강조해서 말하고. 그래서 어떤 그 자기가 자기를 표현한 걸 보고 그리면 눈이 이렇게 되는 막 얼굴이 이렇게 되고 막 입이 막 이렇게 된 그림. 그래서 얼굴이 막 이렇게 틀어져 있고. 그게 왜 그럴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 굉장히 짜게 한다는 거예요. 내지는 어때요? 과잉으로, 단점에서 과잉으로 말하기 때문에 얼굴이 마치 사고 나서 이렇게 왜 수술해가지고 대충 봉합해 놓은 것 같은 이런 식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평가를 박하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더 박하게 할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 그러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관계성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집단 속에 내지는 어떤 그 이런 어떤 그 구성원, 예를 들면 뭐 가족 구성원, 뭐 어떤 뭐 동창회 구성원, 뭐 이런 게 굉장히 일반 유럽보다 강하게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기를 더 많이 비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동북아 쪽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를 훨씬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 평가를 받아서 나에 대한 어떤 그 시각이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교정해 갈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인간관계, 사회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밝고 행복하고 이 어떤 목적 성취도가 높다라고 나옵니다. 그건 아시죠? 네, 왠지 이렇게 방콕 혼자 이렇게 있는 애들이 어떤 그 과업 성취도가 훨씬 떨어진단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발전적이고 개방적이고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감정에 젖어 있지 않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훨씬 진취적이고 밝고 좋다는 말이죠. 남의 평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큰 문제죠. 우리 자녀가 만일에 인간관계의 그 폭이 좁다면 그걸 빨리 회복시켜주는, 예를 들면요, 어떤 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그 30년 뒤에 사회에서 성공한 어떤 그 조사를 해봤더니 사회관계성이 좋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성공을 많이 했었고, 더더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치우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만 사귄 사람들보다 좀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린 사람들이 대인관계나 역량이 훨씬 뛰어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음식도 내가 맛있는 것만 먹는 이 편식이 심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그걸 어때요? 큰 문제로 여겨서 음식을 다양하게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이들의 친구 관계에는 그렇게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도 보다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하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왜 내가 안 만나려고 하냐는 거죠. 이거 큰 문제잖아요. 이게 병인 줄 잘 모르죠, 그죠? 네. 아주 큰 문제인데
내게 불편한 사람을 안 만나려고. 심지어 심한 사람은요, 자기까지 포함해서 3명만 있으면 그 중에 1명을 제껴요. 반드시 누군가는 제끼고 누군가만 친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조직 속에 누구는 싫어 누구는 좋고 이 마음속에 자꾸 생기는 사람이 있다고. 10명 중에 한두 명 제낀다. 그럴 수도 있죠. 100명 중에 몇십 명 제낀다. 괜찮은데 3명 만났는데 1명 제끼고 5명이면 2명 제끼고, 심지어 더 심한 사람은요 5명 중에 1명하고만 살아. 제가 우리 유치원에서 제가 20년을 살았잖아요. 아이들이 인간관계가 확 좁아지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부부가 이혼을 하면요 급속도로 아이가 한 놈하고만 친해요.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게 아마 유럽 같은 데는 이혼이 대세니까, 그죠? 그러니까 편부모 아이라 해서 별 문제가 안 될 줄 모르겠는데, 우리는요 이혼을 많이 한다 해도 아직 제가 유치원에 살아보면 양부모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순식간에 한두 놈으로 딱 집착이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아이의 일생이 벌써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부모가 그 아이의 친구의 다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시시한, 쟤는 시시하니까 만나지 마, 쟤는 더러우니까 만나지 마, 쟤는 깍쟁이고 쟤는 자꾸 너를 떼지고 꼬집으니까 만나지 마. 아이는요 꼬집어도 1분만 지나면 다시 만나요. 유치원에서 오면 아이가 싸웠잖아요. 1분만 지나보세요. 다시 놉니다. 근데 엄마가 너 가면 걔랑 놀지 마, 집요하게 그렇게 보내요 애들한테. 그 마음 그대로 어른인 우리도 내가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을 벌써 딱 교당 오기 전에 벌써 정하셨어요? 뭐 교당은 그렇지 않죠, 그죠? 네. 직장 가면 내가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딱 있잖아요. 이거 자꾸 고르면 안 돼요. 미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첫 번째는요, 왜 내가 친구 관계가 좋아야 되냐면, 내가 보는 나는 내가 붕괴된다니까요. 내가 무너지는 쪽으로 나를 판단해요. 남이 보는 나를 가지고 계속 내 속에를 어때요? 회전 유통 이렇게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이 보는 나를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이 보는 나가 또 이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서 나를 위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한 달을 만나든 1년을 만나든 10년이 지나도 그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무시무시한 곰이나 사자도 어릴 때 한두 달 키워준 이 사육사가 좋아서 이렇게 달려들고 이러는 게 있어요.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좋아서. 그 사람을 위해 준다는 건 이렇게 강렬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준다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고, 그 사람과의 영생까지는 아니고 여러 생의 인연이 선연이 되어가겠죠. 그래서 나를 위해 주는 사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마음 공부를 해갈수록 모든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모든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그랬는데 원불교가 저를 이렇게 바꾸어지. 제 인격이라는 건 없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원불교 교무로 30년을 살고 나니까 교법이 저를 만들어놨지 제 인격 같은 건 이제 없어요. 습이 좀 남아있습니다. 약간 기질 어떤 이런 게 좀 남아있지. 그러니까 원불교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원불교 법에 거부하지 않고 흡수하면 30년이 지난 뒤에 인격이 그냥 법이 날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되더라고. 그게 이제 지금은 어쩐지 아세요? 제가 좀 못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면 바뀔 거니까. 그리고 좀 아직 잘 모르는 거 내가 원불교 법을 아직 더 깊이 내화시키고, 그죠?
나로 만들어내지 못한 영역이라 별 걱정 안 해요. 시간 지나면 저는 원불교를 떠나지 않을 거거든요. 원불교는요, 불교나 이런 기독교처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성품이나 어떤 성질의 이 프레임을 교법화시켜 가잖아요.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잘 못 될 리가 없죠.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를 시기하거나 나를 질투하거나 내가 잘 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평가하는 사람도 있죠. 평가라는 게요, 좋아하면 모든 평가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확 바뀌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효산 법사님을 모시고 있을 때 그때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회창 씨의 어떤 이 선거 때 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이재정이라는 국회의원 분이 이제 어떤 TV에서 이렇게 각자 자기 하루씩 자기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때 쭉 듣고는 효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저 사람 말이 어떠냐? 물어보시는데 저 사람 이야기 듣고 많이 바뀌겠냐?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에게 좋은 말이면 좋아하고 안 좋은 말이면 불안해할 것 같아요. 근데 야, 아니 그 말이 정답이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우리가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어떤 문제가 감정이 딱 생기면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논리는요 100배, 1000배가 있어도 좋아하는 감정이 1입니다. 1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 나를 위한다, 나를 해코지한다라는 전제가 딱 있으면요 그 사람 평가는 다 틀려요. 네. 그 사람이 뭐 박사를 하든 뭐 유학을 하고 와서 뭐 하든 별걸 다 해도 그 사람의 판단이나 어떤 설명은 틀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맞추냐? 마음 공부를 해야 바를 수 있는 거죠. 마음 공부가 안 되면 그 사람이 논리를 전개하고 뭘 해도 다 헛일이라니까.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의 평가는 사실 그게 정답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평가는 어때요? 나를 해코지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나의 성장을 위해서 가감해서 들을 필요가 있겠죠. 문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세상의 경계를 만나서 성장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성장할 때 주로 누구를 만나요? 어떤 경계냐면 사람 경계를 만나요. 사람 경계를 만나는데 그 사람 경계가 나를 키워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사람 경계를 만나서 그 경계에서 나는 성장해야 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게 당연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게 당연하죠. 이유가 뭐냐? 그 사람도 자기의 기준이 있고 안목이 있고 이익과 손해가 있는데 나도 기준이 있고 이익과 손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나면 반드시 어때요?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스케일이 커서 열애판이다. 그러면 선악을 다 받아들여서 무한정 성장을 하겠지만 내가 열애판이 아니고 신심도 깊은 특신급도 못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경계에 휘둘리면서 살겠죠. 나의 진급이 오롯이 그대로 경계에 의해서 결정된단 말이죠. 특신급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법이 더 기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경계를 맞아들이고 경계를 보내고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소위 진급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특신급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법이 만일에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교법이 아니라면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법이 만일에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이라면 그때부터는
무엇이 우리의 성장을 결정하냐면요, 나의 믿음이 특신이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진급할 거냐 내지는 머물 거냐 강급할 거냐, 이것이 결정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특신을 누가 도와주냐 말이죠. 누가 도와주냐? 남이 도와준다. 어떤 남이냐? 대종사님을 위시해서 스승님들, 법사님들, 최소한 항마를 한 사람들 정도의 어른들은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그죠? 네. 물론 내가 만일에 출가위 이상만 되는 분을 만났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요, 난 딴짓하고 놀아도 돼요. 좋은 엄마를 만나면 난 그때부터 술을 마시든 깽판을 치든 상관없이 나중에 재산도 다 내 거 되고, 그죠? 다음에 내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케어해서 나는 살 길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가 깽판이고 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힘들어요. 그러면 내게 유산이 하나도 없겠죠. 그럼 전부 내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출가위를 만났다는 것은요, 난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난 진급하게 돼 있어. 기준이 이겁니다. 출가위는요, 사생일신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버리지 않아요. 항마는 진짜 잘해요. 저놈이 나쁜 짓 하는데 내가 참게. 이거예요. 네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난 참을 수 있어. 이게 항마입니다. 항마는요, 마음속에 연민이 출가위랑 잽이가 안 된다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가위 되는 어른들을 만나는 것을 죽기 살기 찾아야 되고 매달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럼 항마는 어떠냐? 별로 필요 없냐? 물론 내가 삶의 의지와 나도 적극적 의지가 있다면 그 항마 되시는 분은 내게 좋은 스승님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남이 나를 평가하는, 남이 보는 나를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시시해 보이는 사람도 괜찮은 사람.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그 부산에 있을 때 사업을 하잖아요. 학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니까 이 학원 사업이나 이 유치원 사업은요, 남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사실은 평가할 줄 몰라요. 문제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들은 엄마들이 이 납할 수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 엄마들을 공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엄마를 어떻게 공략하냐? 아이를 사랑하면 저절로 공략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아이는 잘 안 돌보고 엄마들에게만 잘해요. 그 나중에 구멍 나고 들키고 문제가 터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오해가 좀 있어도 아이들을 진정으로 잘 대하면 나중에 오해했던 엄마들, 다른 엄마들이 그 사람을 바꿔놔요. 근데 이럴 때 좋은 엄마들은 참 좋아요. 존경스러운 엄마들도 많이 있죠. 아주 제가 봤을 때 저분 닮고 싶다, 이런 어른들도 있어요. 그 젊지만 굉장히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자란 이런 분들이 있다고. 또 좀 이상한 사람도 있죠. 근데 실천은 못하는데 입신만 센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 문제죠. 근데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꽝으로 받고 있어요. 이미 그 사람 이상하다고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우리 유치원에서 나쁘게 말하면 그게 이상하게 우리한테 악조건이 되더라고. 좋은 사람이 내게 칭찬했다고 해서 그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나쁘게 말해도 그게 먹혀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대하는 어떤 좀 시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 우습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시시해 보여도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나팔수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나팔수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제가 유치원을 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단 한 사람도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단 한 명도.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예를 들면요, 교무님들이 새끼 부교무 좀 많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합니다. 그런데요, 그 새끼 부교무가 여기 원불교에서 50년, 60년을 살 사람이에요. 간사 때 살았던, 당했던 것도 계속 떠들고 다닌다고. 근데 교무가 돼서 사는데 그 잘못한 거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나한테 뭐 했고 하는 바보 등신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교도님들도
한 사람한테 내가 해롭게 보세요. 그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출가는 이게 사실 엄청난 네트워크거든요. 이게 우리 교도님들 상상을 못할 정도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거기 한 사람을 저 사람 무능하고 시시하다해서 무시했다. 지가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지.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교무가요, 사람 차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많고 잘났고 훌륭한 사람은 좋아하고 시시한 사람 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훌륭하고 인품 높은 사람이 저 교무님은 시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아웃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오히려 어쩌면 약하고 작고 어려운 사람을 더 케어해주고, 그냥 그거 다 하려면 내가 이제 넉다운이 되잖아요. 다 케어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방법 딱 하나예요. 내 심성이 맑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 안 쓰고 딴 방법 여러 수 모르겠어요. 막 테크닉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제가 볼 때 답 없어요. 내가 맑아지면요, 나 공부되죠, 나 복지죠, 선량한 마음으로 주위 사람 좋아지죠, 다른 사람 나 좋아해 주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교무만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니까. 그래서 남이 보는 나를 내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길 없어요. 중요하죠. 네. 그러면 모두를 다 업그레이드 시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잡자면 누구 잡냐? 거기서 착한 사람 우선이고 5가지 계획 지키는 사람 우선이고 그거 있죠, 우리, 그죠? 그래서 부처님에게 잘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른들이 나를 제대로 보면, 예를 들면 맥락이라는 사람이 말 한마디 보고 운명을 확 바꾼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없다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가 고르지 말고 저분이 훌륭하다 싶은 사람을 골라야 돼요. 내 감정에 맞는 사람은요, 떡지 같은 사람하고 딱 좋다니까. 딱 그게 좋아요. 딱 자기 같은 사람하고 친하다. 그게 편하고 재밌거든. 왜냐하면 그게 습이 돼 있고 그 레벨에서 우리 인격이나 뭐나 성품이나 모든 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하고 안 맞아도 높은 사람, 법 있는 사람, 덕스러운 사람, 지혜의 높은 사람을 골라서 그분하고 함께 가고 내가 불편하면 나를 맞춰가야 일이 된다니까. 사람이 되고 수행이 되고 복이 되죠. 남이 보는 나를요, 아무거나 그냥 듣는 대로 보지 마시고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볼까? 어떤 면에서 볼까? 이 끝에서 볼까? 자기 습으로 볼까? 자기 안목으로 볼까? 그죠? 자기 인연으로 볼까? 다 보시고 거기에 너무 끄달리지 말고 그 보는 것을 활용하고, 그죠? 이용하시되 그분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이유는 원인이 나한테 있지 저 사람한테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이게 확실해지면 공부의 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보는 나를 중요하게 여기되 특히 법이 있는 분, 수행 많이 한 분, 그죠? 복 많이 지은 분, 복 많이 지은 사람들이 힘이 막강합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무죄칠시 아시죠? 재산 한 개도 없어도, 그죠? 7가지 이렇게 보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무죄칠시 인터넷 지금 탁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남에게 상생으로 열려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 배우고 그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봐주기를 자꾸 바라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눈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바꿔가서 남이 보는 나를 좋게 만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